지금은 더 안 좋은 게 중국의 감시 카메라를 정말 많이 달아놨어요. 두만강을 우여곡절 끝에 넘었더라도 열화상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동물인지 인간의 움직임인지 구별을 다 한대요. 그래서 바로 탈북한 사람이다라면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잡힐 수 있는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죠. 그래서 탈북 비용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탈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로커 없이 탈북했어요. 그냥 강을 무작정 무대뽀록 뒤에서 총알이 날아올 위험을 감수하고 넘은 거고, 요즘은 돈 있는 사람만 탈북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서서 탈북마저 빈익빈 보이프화 되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탈북할 수 있는데 정말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돈 없는 사람들은 탈북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거죠. 3프로TV 스페셜 더 피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주로 이제 뭐 투자 혹은 뭐 어떤 전문직에 계신 분들을 모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오늘은요 정말 인생을 거의 뭐 죽음까지 다녀오신 분이 아닐까 하고, 저는 이제 추정은 몰래 좀 해봅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계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 물론 모든 나라는 아닙니다만 꽤 여러 나라의 베스트셀러에도 오른 11살의 유서라는 책의 작가이시죠. 김은주 작가님 모시고 북한의 실태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인권 상황,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금 또 통일부에서 어떤 일을 좀 맡으시기로 했다고요? 일이라기보다는 감투를 받았습니다. 어떤 감투입니까? 통일부에 북한 인권증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또 했으면 하는 인권 사업들, 그리고 또 탈북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권 실태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증진위원회. 네네. 북한에 계신 분들의 인권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뭐 이런 맞습니다. 곳이에요. 네, 북한 인권 실태를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우리가 북한의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있는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좀 많이 왜곡돼서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뭐 기본적인 뭐 의식주, 네. 특히 이제 뭐 먹는 거라든지 옷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의치 않다고 저희는 좀 알고 있고, 네. 보통 분들이, 그리고 아주 극소수 분들만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신다, 이 정도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난방 이런 것들도 잘 거의 안 되는 걸로 이제 그냥 저희는 그냥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대체로 맞아요. 네. 뭐 좀 더 전문적이기는 아니지만 인권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요. 이동의 자유. 안 되죠. 네, 종교의 자유, 하나님 못 믿습니다. 네,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가 일절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계난, 또 아사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탈북자, 저도 탈북자라고 불려지는데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탈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해외 여행으로 표현되었을 텐데. 탈북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신가가 이게 뭐 통계로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이 탈북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몰래 하시니까. 네, 몰래 하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걸 데이터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추정은 하겠죠. 다만 좀 크게 보면 중국의 20-30만 명의 탈북자가 체류 중에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3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29,000명, 3만 명 조금 안 됩니다. 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오셨다가 약간 좀 관련 없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다른 데로 가시는 건 왜 그래요? 이게 또 사람 나름일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탈북민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간 스페셜 좋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독특한 부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수자라고 했을 때 숫자로만 보면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데 그 그렇죠.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것들을 봤을 때 독특하고 약간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거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예요. 다양한 그쵸, 이민자 워낙 중에 많으니까. 하나, 이민자 중에 하나. 근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거나 김정일을 뭘 했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안 좋은 시선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가끔은 그래요? 조선족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원 오브 댐 아무도 내가 특별하지 않고 그냥 일반한 개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간혹은 네. 대한민국에서 신변의 안전을 염려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건 우리가 좀 반성을 많이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적어도 외관으로는 우리가 구분되지 않을 것이고 네. 아마 말씀을 하시면 맞아요. 그때 조금 이제 독특한 말투 우리가 이제 익숙지 않은 말투가 나올 테니까 네. 뭐 그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거기에서 좀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인권 활동을 주로 한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일반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네. 좀 저 나름에도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도 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해서 선입견이 생기고 그런 선입견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탈북민들이 많이 알려야죠.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오셨어요? 저는 가족분들이랑? 엄마, 언니, 가족이랑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영양실조라고 하죠. 못 먹어서 이제 돌아가셨고요. 네, 그 이후로 저희도 이제 죽을 지경에 다다랐다가 여기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라고 해서 엄마가 저랑 언니를 데리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시죠? 처음 탈북은 1999년입니다. 처음 탈북이면 첫 번째 탈북에서는 실패하시고 다시 하신 거예요? 실패한 것까지 따지면 3번, 4번 되는데요. 진짜요? 네. 실패한 것 말고 첫 탈북은 이제 했을 때가 이제 1999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살다가 강제 북송을 중국 공안에 잡혀서 강제 북송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탈북을 해서 두 번. 이게 잡혀가셨으면 감시가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경제난으로 탈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북한이 그때 굉장히 어려웠군요. 네,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일컫는 정말 아사자가 즐비하게 이제 발생했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이게 중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워낙 많은 분들이 네, 워낙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분류가 됐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바보처럼 중국에서 시골에 팔려가서 농사만 짓다가 이제 잡힌 케이스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녔다거나 한국의 방송을 시청했다거나 뭐 미국 사람과 만났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정치범으로 분류되고 저희처럼 바보처럼 산 사람들은 경제범으로 분류돼서 형이 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죠. 상대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덜 감시가 아주 삼엄할 때 다시 이제 북한을 탈출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보통 루트는 그러면 두만강을 건너셔서 중국으로 일단 정착을 하시고 중국으로 먼저 가시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길을 이렇게 뭐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경우는 뭐 안내자, 뭐 브로커 같은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안내하면 그쪽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가는지 브로커가 뭐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산 시간이 긴 거거든요. 얼마나 사셨어요? 중국? 7년, 8년, 횟수로는 그래요? 8년이에요. 네, 그래서 살다가 네. 지인을 통해서 브로커랑 드디어 연결이 되어가지고 통화한 다음에 3일 만에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몽골 통해서 저희는 왔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몽골로 가서 네. 몽골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인생 첫 비행기. 그래요? 네. 그럼 중국에서 몽골 가실 때는 뭐 기차로 이동을 하세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는 내몽골까지는 기차, 버스를 갈아타면서 갔고요. 그다음에 내몽골에서는 그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차에 태워서 몽골로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까지는 못 가고 네. 중국과 몽골의 그 철조망 국경선이 있는 데까지 저희를 부려줘요. 그러면 철조망을 넘어서 알아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실종되거나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가 길을 잃어서 중국 공안에 잡혀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 게 몇 시간, 7시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안 걷고 몽골 군인을 만나서 그나마 고생을 덜 한 케이스죠. 7시간이 그냥 뭐 인도 도로 뭐 이런 데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막이죠, 사막. 그럼 뭐 방향 감각이나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일행 중에는 잘못됐다, 이 방향이 잘못됐다 해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선두에서 제가 제일 어리기는 했는데 그때 내가 앞에서 가보마, 내가 먼저 군인을 만나면 내가 데리러 올게라고 이제 했었었고 제가 진짜 군인을 만났을 때 저희 엄마만 따라오시고 나머지 세 분은 정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멀리 못 가셔가지고 몽골 군인들이 말을 타고 가서 타고 가요? 네, 그렇죠. 말을 타고 가죠. 거기서. 사막이니까. 네, 그래서 데려오셨어요. 다행히. 근데 그렇게 실종되시는 분들도 많죠. 정말 탈북하셔서 중국에서 몽골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을 텐데 그 한국 오기 전까지는 언제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닌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겠군요. 그렇죠. 몽골에서는 사실 그나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보호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그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중국에서는 정말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다음 시간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항상 지금은 안전하더라도 정말 공안이 사이렌 그 경찰사가 사이렌만 울려도 심장이 두구두구. 그게 1999년 뭐 2000년 뭐 이때쯤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중국 공안들이 무서울 때일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무섭습니다. 지금도 무섭고 지금은 더 안 좋은 게 중국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를 정말 많이 달아놨어요. 그리고 얼굴 인식 같은 거 다 되죠. 얼굴 인식되고 추적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만강을 우여곡절 끝에 안전하게 넘었더라도 밤이어도 이 열화상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동물인지 인간의 움직임인지 구별을 다 한대요. 그래서 바로 탈북한 사람이다라면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정말 탈북에서 성공하기란 정말 위험하고 쉽지 않고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죠. 그래서 탈북 비용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럼 탈북 비용,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탈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로커 없이 탈북했어요. 그냥 강을 무작정 무대뽀로 건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뒤에서 총알이 날아올 위험을 감수하고 넘은 거고 요즘은 돈 있는 사람만 탈북이 가능합니다. 진짜 탈북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될 사람은 탈북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브로커를 매수할 수 없고 군인에게 이제 감시를 부탁할 수 없고 그런 보호가 없으면 강을 건너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서서
탈북마저 빈익빈 보익보화 되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탈북할 수 있는데 정말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돈 없는 사람들은 탈북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그러면 북한에서 뭐 이른바 탈북했다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분들은 그래도 그 브로커 비용이라도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신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오히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어서 돈을 대주거나 북한에서 뭐 고위급 간부라던가 아니면 밀수 뭐 사업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북한에 계신 주민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 매우 열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거 정말 불합리한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아니면 워낙 이제 다른 해외 소식들을 못 접하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사시나요? 과거에는 네. 1도 몰랐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제가 탈북할 때는 네.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1도 못했어요. 그 북한에서의 삶이. 네, 이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는 간첩들이 잘못된 종자를 뿌려서 농사가 안 됐고 혹은 식량을 들여오는 배를 미국 놈들이 폭침해서 이제 가라앉아서 이제 식량을 못 들여오고 뭐 장군님은 애쓰는데 외세의 그런 나쁜 놈들과 간첩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한류가 북한 내부에도 있어요. 네네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뭐 음악 이런 거에서 나오는 패션을 추구하고요. 네. 따라하려고 하고 그런 억양을 사용하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 뭐 3대 악법이라고 일컫는 법까지 제정해서 청년들의 이런 네. 사상을 통제하고 행위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북한의 이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 그 단서가 뭐냐면 과거에는 북한의 인권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김정은 입에서도 인권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네. 주민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용하는 상대가 누구냐면 정권의 뭐 안전부나 보위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당했을 때 이건 인권 유린이야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의식이 네네네. 자유라던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주민들에 의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겠군요. 맞습니다. 저는 한 3년 전, 5년 전에 물어봐도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고 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가능하다. 저는 북한은 마치 지금 마른 장작과도 같다. 누가 불만 붙여주면 불을 지펴,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부에서 네네. 그 불을 지필 수 있게 계속 휘발유를 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 정보예요. 예. 그래서 인권이라던가 자유 이런 의식을 깨달을 수 있는 컨텐츠를 유입을 해야 되고 외부 세상이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류 덕분에 북한에서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3명만 모이면 그중에 1명은 스파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자신의 등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감시와 통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콘텐츠 때문에 서로 비밀리에 신뢰 관계가 과거에는 그 개인 간의 신뢰가 없었어요. 1도. 근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종의 북한 정권이 말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관계. 서로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북한 정권이 하지 말라는 걸 공유해서 하고 있다는 연대가 생기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연대가 확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연대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 가능한 어떤 움직임도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네요. 그 잘못한 사람들끼리가 진짜 끈끈하게 그렇죠. 뭉칠 수 있고 우리도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이 좀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그들끼리는 또 잘 뭉치잖아요. 네네. 또 다른 하나는 과거에는 내가 잡히면 다 불었어요. 내 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근데 예. 최근에 탈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안 부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봤지만 네. 나만 죽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불어봤자 하니까. 그렇다고 내 형이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거나 뭐 어떻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인즉슨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쌓여서 너네한테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고 있죠. 그분들께 더 많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상황이든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상황들을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장 거고. 중요합니다. 정보 유입.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 유입의 경로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게 이렇게 몰래 들어가거나 아니 케이팝 가수들 보면 이런 게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문이나 뭐 언론 뭐 정말 다양하게 갑니다. 가요 다? 네, 다양하게 컨텐츠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야한 것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교육 영상을 보내면 반감이 갈 수 있어요. 너네 많이 개화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면 반감이 갈 수 있는데 팩트 위주로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미있게 보다가 거기에 빠지는 거지 진지하게 막 나를 교육하려고 하는 영상을 보다 빠지지는 않거든요. 네. 무슨 메시지만 지금 북한의 정권이 뭐 이렇게 보내는 것보단 차라리 그렇게 안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 역효과도 나고 보는 사람의 그 신변의 위협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지 않고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보내고 요즘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많이 직접 제작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시면 먼저 그 국정원 같은 데서 잠깐의 기간을 보내시죠? 맞습니다. 그 하나원인가? 네, 국정원 조사 기관을 지나서 이제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략 한두 달 합니까? 그 시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3개월. 3개월. 네, 뭐 10주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꽤 오래 계셨으니까 뭐 우리 소식도 좀 많이 듣고 아마 오셨을 거라 우리 위원님은 뭐 별로 그러지 않으실 테지만 바로 오시는 분들은 국정원에서 무슨 얘기해도 잘 안 믿으시겠다, 그죠? 아니 근데요, 바로 요즘 오시는 분들은 다 보고 옵니다. 한국 드라마 많이 봤고요, 한국 노래 많이 들었고 대한민국을 동경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낯선 것들이 많기는 하죠. 드라마 속이랑 현실은 어디까지나 다르니까. 드라마에 또 잘생긴 애들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거 어떻게 해? 그분들도 실망하시는. 현빈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망은 약간의 뭐 그냥 그런 경제적으로도 오셔서 뭐 드라마처럼 잘 살 걸 기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하신 거랑 막상 또 이렇게 사시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은 어떻게 대체로 다 잘 극복을 하시는 편이에요? 탈북하신 분들이? 이게 또 케바케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이 정착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낯선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정착하는 탈북민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걸음마를 배우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아픈 게 이제 다가오면 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 응원해 주셨으면 또 그러신다면 좀 더 빠르게 더 잘 정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먼저 오신 분들이 좀 뒤에 오신 분들을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럼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경험들 다 하셨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막 정착할 때는 예를 들면 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뭐 청소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네. 저희가 싹 도착 첫날에 막 물걸레질하고 이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다양한 뭐 NGO라던가 또 정부 기관에서 도와도 주지만 또 탈북민들이 그런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집을 깨끗하게 내가 막 올 때를 생각하면서 청소를 해주시고 매일 준비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뭐 진로 교육도 하고 취업 교육에서도 탈북민들 그 단체들이 네네네네.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제일 좀 어색하다 내지는 제일 좀 그동안 살았던 삶이랑 안 맞는다고 느끼신 거는 한국에 오셔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삶이랑 안 맞는 거라기보다는 예. 음식이 안 맞아요? 좀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맛있지 왜냐하면 막연하게 네. 우리 입맛에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많이 달라요? 너무 달아요. 너무 지금은 달다. 익숙해졌는데 달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달았어. 음식을 왜 이렇게 달게 만들지? 맞아, 우리 좀 너무 달아. 이건 저도 인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대요? 이거 가짜인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순대를 되게 그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잠깐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체험하는 문화 체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순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분. 북한에도 순대를 많이 팔아요? 북한에도 순대가 있죠. 네. 맛있어요. 네. 네, 시래기 많이 넣고 피 많이 넣고. 시래기. 예. 근데 썰 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고무를 써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껍데기 같은 데가 아니면 당면 때문에. 당면. 당면 때문에. 당면 안 넣어요, 북한은 순대에 당면을 안 넣습니다. 당면을 그래요?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살면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통해서 하도 많은 다양한 잡채 것들이 안 들어가는. 네? 잡채 못 먹어봤습니다. 북한에 잡채가 네, 없어요? 지금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와 이게 뭐지?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짜 같은 순대를 판다고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고 그래요? 못 먹었어요 사놓고. 그런데 약간 음식이 좀 안 맞는 것도 이제 너무 달아. 있기는 했었죠. 네. 맵기도 좀 너무 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자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뭐든 가득 넣어요. 북한에서는 김치도 허했거든요. 없어서 사실 허연 거긴 한데 대한민국은 덕지 양념이 새빨갛게 발라 있잖아요. 우리도 네. 저 북한 평양냉면 뭐 이런 거 많이 먹는데 네. 평양냉면 슴슴하니 맛있잖아요. 평양냉면 참 드세요? 저는 잘 먹습니다. 드세요? 네, 가끔은 뭐 탈북민 중에도 이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잘 먹습니다. 저는 맛있습니다. 함흥 쪽이 맞아요? 아니면 평양 쪽이 맞아요? 저는 평양인 것 같아요. 평냉파시구나. 네. 북한에 계실 때 어디에 사셨었어요? 참? 저는 함경북도 운덕이라고 해서 네. 아오지 들어보셨어요? 아오지 탄광 알죠? 네, 거기입니다. 그쪽이 원래 사시던 데 그쪽이에요? 네, 살 때는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인 줄 몰랐죠.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 들이닥치면서 아사자가 정말 많이 발생한 곳이고 나중에 나와 보니 내가 살던 고향이 그런 곳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죠. 엄청 춥죠 거기? 춥습니다. 영하망 15도 뭐 20도 이렇게. 더 내려가기도 하고요. 네, 뭐 학교 가기 위해서 막 눈 이만큼씩 오는 거 스스로 치우고 애들이 길 치우고 학교 갈 때도 있었고 네.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많이 춥고. 저 얼마 전에 유엔 다녀오셨어요? 맞습니다. 유엔은 네. 어떤 일로 가신 겁니까? 지난 5월 20일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에서도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안건이 이제 북한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 중 한 사람으로서 또 인권 활동가로서 가서 증언과 함께 북한 인권의 개선의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 위원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는 게 좀 적절치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북한 인권을 어쨌든 좀 더 증진시키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다들 많이 하실 텐데 북한에 있는 예를 들면 김정은이든 뭐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말 빗방울로 바위를 뚫는 격이 될 수도 있고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노력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빗방울로 바위를
뚫잖아요. 세월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도 있거든요. 인권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권이라는 용어를 주민들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고 국제사회에 그리고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감옥에선 구타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교도관이 관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제 때리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죄의식 이런 거 없이. 근데 이거를 국제사회가 꾸준히 인권 유린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지시를 내렸어요. 인권 유린이니까 때리지 마라. 근데 사실 교관이 죄수를 때리는 게 김정은한테 득될 건 일도 없거든요. 그냥 교관이 화풀이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선해서 자기한테 뭐 나쁘거나 안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했던 게 인권이고 또 다른 거는 조선노동신문에 인권이라는 용어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 탈북한 배신자들이 뭐 탈북자를 지칭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들이 뭐 인권을 들먹이면서 뭐 이런 식 국제사회에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노동신문을 읽으면서 인권이 뭐야? 라고 하다가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거죠. 북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아니었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감옥에서 죄수를 때리는 게 인권 유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관리자들 담당관들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에게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불합리한 걸 당했을 때 인권 유린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일반 주민들에게 그 개념이라던가 인식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 김정은은 조금 더 북한 사회를 좀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거는 전혀 없나요? 왜냐면 개방? 본인 자체가 그래도 뭐 스위스 같은 데서 공부도 했고 해외 유학파잖아요. 변화는 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자기의 리더십, 지도자십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좀 더 낮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지지, 신뢰를 쌓고 싶은 욕심은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방식이 개혁 개방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는 순간 저 정권은 끝납니다. 김정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을 꽁꽁 닫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교류, 뭐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로 끝납니다. 그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를 만들어야 할 김정은이 그 결정권자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을 어떻게 뭐 설득이든 뭘 해갖고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낸다. 이건 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겠군요. 맞아요. 그럼 자기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엔에서 그렇게 연설이나 뭐 이런 걸 하시면 국제사회에서 뭐 반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까 그때? 네, 제가 유엔에 가서 또 북한 포함해서 12개의 나라이긴 한데 대표부를 만났습니다. 북한 대표부도 제가 찾아갔습니다. 만나셨어요? 만났다기보다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탈북민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문을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거길 왜 잘못되면 어떡하실려고 좀 무섭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북한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뉴욕 자유를 상징하는 뉴욕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사상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 북한 정권을 대변하지 말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라.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당신들도 인권 유린 계속해서 한다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거다라는 말을 서한도 썼었는데 하고 왔습니다. 하긴 그 사람들은 진짜 많이
해외 소식을 알고 또 보고 느낄 테니까 네. 그래도 자신들과 같은 북한 주민 같은 피가 흐르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방향으로 가기를 어쩜 바랄 수도 있을 텐데 네.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말 정도는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해외에 나와 있어서 또 북한에서도 고위층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핍박받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거짓이라는 거에 진실로 동조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뭐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의식은 뭐 북한 정권이 하지 말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인식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층민이라고 불리는 북한 주민들, 그 가장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런 삶은 또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북한에서도 평양 내에서만 또 고위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살만한 거죠, 진짜 북한에서. 아사자 한 명도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북한에선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진짜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모를 수도 있겠네.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그게 가장 코막히고 답답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예를 들어 그 유엔에서 그런 연설하고 그러면 저 우리 체제 욕하려고 거짓말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 위원님은 북한, 미국, 우리나라 또 중국 몽골은 뭐 경험했다기는 너무 짧게 계셨을 테니까 여러 나라들 이렇게 좀 보셨잖아요. 네. 각 나라별로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 다르죠. 어디가 그래도 제일 정이 좀 많이 갑니까? 정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선거 할 때마다 뿌듯하고 감격적으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99년에 많이 오셨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격변을 여러 개 다 보셨겠네. 그럼요. 되게 이상하셨겠다. 전 이명박 그 전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은데 선거도 정말 많이 했고요. 투표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겪었죠. 투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신 거겠죠? 그럼요. 처음 해봤습니다. 미성년이었어서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서 대통령도 직접 뽑아보시고 국회의원도 뽑으시고 또 얼마 전에 뭐 탄핵된 것도 보셨을 거고 그 좀 이상하셨겠다. 탄핵,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탄핵되는 것도 보시고 하면. 뭐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전 대통령도 됐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봤는데 계엄은 처음이죠. 그렇죠. 계엄은 처음이어서 뉴스를 보면서 믿기지 않았어요. 계엄? 북한은 계엄 없죠? 북한에 계엄이 있다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서 누군가 뭐 북한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북한에 비할 거는 아니고 북한에서 계엄이 일어나야죠. 뭐 김정은에 의해서 일어나던 그게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북한이 지금 뭐 당장 뭐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기를 한순간에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 거고 지금 북한이 좀 어떻게만 되더라도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 정도 희망을 갖고 계신지 뭐 이동의 자유 정도만이라도 있으면 혹은 뭐 표현의 자유 정도라도 있으면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좀 굶어 죽는 사람만이라도 없으면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중국도 표현의 자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동의 자유 하나만 보장이 되어도 북한 주민들은 생존권만큼은 지킬 수 있어요. 스스로 장사를 하던 해외 수출을 하던 무엇을 하던 입은 다물고 살지언정. 근데 그마저 통제하고 탈북이라는 반역자라는 감투를 씌워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김정일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죽어도 아버지 품에서 죽으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일이죠. 예.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지죠. 그 탈북자들을 이제 북송하면서 예. 죽어도 아버지 아버지 품에서 품에서 이제 죽도록 이렇게 어디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뭐 북한 정권이 뭘 해주지 않아도 북한 주민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물론 많이 뵌 건 아니고 이제 뭐 탈북하신 분들 뭐 몇 분을 이렇게 뵀는데 뵐 때마다 느끼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굉장히 그 유머 감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유독 더 유머 감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개그도 다큐로 만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썰렁 이게 강의를 하거나 하면 아주 침묵 이게 어둠이 내용이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개그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북한식 뭐라고 잘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탈북민 친구들이랑 있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식으로 개그를 잘 못하는데 고향 친구들이랑 만나면 빵빵 좀 터트려 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하신다는 생각을 좀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어려웠던 그 과거를 뭔가 이렇게 개그로 승화하는 그런 과정인가 하여튼 혼자 그냥 생각은 했었었는데 함경북도가 좀 드셉니다. 아까 이것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살아가려면 억세게 살아가면 입도 세야 됩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하신 그 기업인들 중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강한 분들. 생활력,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결혼도 하시고 아마 아이를 키우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저희 11살, 6살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하시 만약에 북한에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웠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살고 계신 이 생활과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거란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저는 지금도 가끔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굳이 아이들을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출산 첫째를 낳았을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물론 탈북민 중에는 자녀를 북한에서부터 또 중국에서부터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아이들도 정말 엄청난 상처와 정말 겪지 말아야 할 많은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 부모로서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희 아이는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먹을 걱정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걱정 없이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그런 아이가 북한에서 여전히 장마당에서 빌어먹거나 굶어 죽거나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의 그 경험 같은 거 아이들에게 얘기도 해주세요. 나 어릴 때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네, 첫째한테는 북한에서 온 거를 올해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저희 남편도 이제 북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아이한테 모든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엄마 아빠의 경험, 출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향민 출신 분들의 자녀를 보면 그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이 삶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북한을 바라보는 이런 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려주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앞서도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편견과 차별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가 부모한테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어른들은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그거를 감내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감내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네. 심리 상담을 하다가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늦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부모를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첫째한테는, 둘째는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모르고 첫째한테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가끔 제가 행사 갈 때 같이 와요. 그래서 첫째가 북한에 대한 지식을 이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나중에 그 따님이 훌륭한 외교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바랍니다. 본인은 일단 아이돌, 연우 초등생처럼 유튜버, 아이돌을 꿈꾸고 있지만 아나운서.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꼭 커서 뭐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잘 심어줘야죠. 혹시 북한 아이들은 뭐 10살, 뭐 8살 이럴 때 커서 뭐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뭐로 얘기합니까? 제가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와서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애들이 뭐 커서 대통령 되겠다 그러니까 얼탱이가 없는 거. 대통령.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뭘 못하죠. 커서 김정은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없지. 없습니다. 뭐 농장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총폭탄, 장군님을 위한 총폭탄 되겠다, 뭐 군인이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대체로 아이들의 꿈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과 수령을 위한 뭐가 되겠다. 아이고야.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직업이 뭐예요? 요즘 돈주들은 고리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 이자를 받고 이런 거, 아니면 밀수입. 아니 그 돈 빌려주고 돈 불법이죠. 하면 그거 북한에 뭐 이렇게 공안 같은 사람들이 때려잡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다 돈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북한은 요즘은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막연하게 북한을 사회주의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보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냥 독재 정권 체제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기 자본주의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 돈이면 뭐든 되는. 그러나 규칙과 규율, 법은 없는. 그래서 좀 이렇게 불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고 오히려 더 룰이 없군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중에 가끔 대한민국 와서 규칙 지키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 놈이 규칙 지키기 많냐고. 약속 지키는 거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그런 거 없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직장에 꾸준히 이제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매일매일 책임을 9시까지 가는 거 이런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힘들어하는 거. 오히려 자유를 가졌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 무게를 감당하는데 조금 초기에는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초기에는 일부 그러실 수 있겠다. 탈북민들이 맞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은,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우리 체제에 대한 불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러니까 뭐 탈북민들은 다 불만이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탈북민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탈북민이나 누구나 어떤 사회, 뭐 탈북민 사회든 대한민국 사회든 모두가 만족하지 않아.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그것처럼 탈북민 사회에서도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랑 안 맞고 이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엄청 높으십니다. 노인분들이? 네, 탈북자 노인분들. 왜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일하지 않고 이제 그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이 한 달에 50만 원이든 뭐든 간에 북한에서는 가장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노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체력이라도 좋으면 뭐라도 해서 살 수 있겠지만 온갖 지병은 오는데 체력은 안 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이제 버림받는, 뭐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기본 복지는 되어 있잖아요. 기본 먹는 거에 뭐 병원 가는 거 정도는 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을 받고 30만 원을 받아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걸로 충분히 재밌게 살아가십니다. 네네. 그래서 탈북 노인들의 이제 삶의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야,
몰랐던 내용. 우리 작가님은 앞으로는 뭐 책을 더 쓰세요? 아니면 뭐 인권 개선을 위한 어떤 뭐 사회 활동을 더 많이 하세요? 어떤 일들 더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인권 활동을 계속 해야죠. 거기 이제 제일 메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고요. 네. 아마도 북한이 대한민국과 네. 비슷하게 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까지는 계속 제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저는 지금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예. 월급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생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미국의 지원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인권 그래요? 활동을 하는데 인건비라던가 네네. 사무실 대여비라던가 이 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던가. 근데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거의 끊었어요?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로 사무실을 정말 작은 데로 옮기고 직원 자르고 이런 걸 보면서 인권 활동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특히 많이 하게 되는 것 뭘로 같아요. 벌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제 꿈이 귀농이에요. 북한 인권 이런 것만 없다면 저는 시골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삶의 환경이 농촌인 거예요. 근데 또 추구하는 가치는 약간 북한 인권 개선 뭐 이런 거인 거죠. 약간 매칭이 안 돼서 제가 못 가고 있는데 계속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골 가서도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활동 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귀농을 한다면 네. 거기에 뭐 펜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되어서 네.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10년 넘게 이 활동을 하면서 지칠 때는 너무 지쳐서 도망치고 싶고 이거랑은 정말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놓으실 수가 없구나.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계신데 그분들도 그런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좀 쉼이 되어주는 공간을 제공하면 시골에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귀농귀촌 쪽으로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많습니다. 네, 제가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나 이런 거. 네, 스마트팜 이런 거를 하고 나와요. 싶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제가 부정적인 조언을 들은 게 뭐냐면 뭐 부정적 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요즘 귀농도 그냥 CEO로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자본이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자본이 없네. 더 못하겠네. 이러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아이들이 같이 오면 진짜 지원 많거든요. 네네. 네, 뭐 잘 알아보시고 네.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또 이렇게 잘 귀농귀촌 하시면 뭐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시기도 이렇게 너무 멀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제가 처음에는 북한 가까운 고성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서울 가까운 곳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도 뭐 네네, 파주도 좋고 제가 성남에 살고 있어서 성남 그 아래쪽으로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멋지게 그럼 우리 농업인으로 변신하시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이 되신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또 훨씬 더 긴 기간 또 뭐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해서 또 우리 자제분들 예쁜 자제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시고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 이 얘기는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라거나 이런 얘기는 꼭 좀 전하고 싶다라는 얘기 혹시 못하신 게 있으면?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뭐 저의 과거이긴 하지만 힘들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험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듣고 나면 잘 들었다. 내 삶에 감사하게 됐다.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걸 넘어서서 함께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000원씩 인권단체 후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은 이야기를 주변에
북한 인권 실태를 나누는 게 될 수 있고 SNS에 올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뭐 북한 인권 관련 뭐가 있을 때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에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힘이 되고 또 북한이 문이 열리고 인권이 개선되는 그날을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거 그건 어디로 하면 됩니까? 지금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왔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또 단체도 성격이 되게 다릅니다. 네, 뭐 탈북민 교육, 정착을 이제 돕는 단체가 있고 탈북민 구출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북한의 정보화를 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북한의 인권유리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 자료화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방향의 단체에 후원을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잘 보시고 좀 더 끌리는 쪽에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분은요. 현재 통일부 북한 인권 증진위원회 위원이시고 11살의 유서라는 책을 지으신 우리 김은주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혹시 또 뵐 일이 있으면 그때는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